아침에도 한 달 만에 저희 집에서 밥 먹었어요. 뭐야? 너네 불쌍한 척해. 아침도 집에 밥 먹어가지고 진짜 한 달 만에. 나 계약하고 이거 다 먹었어. 진짜 한 달 만에 눈물 났어. 집밥이 뭐 중요하니? 어른이 된다는 뜻이란다. 눈물 날 아니, 눈물까지? 오히려 맨날 엄마만 먹으면 나중에 배달 음식 먹어서 눈물 날걸? 선생님 치킨 먹으면서. 귀엽다. 목이 아파. 나 아까 그 실시간으로 그리는 거 봤거든. 그래서 시윤이가 집중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랑했네. 어머나 무서워라. 자, 4-1단원 할 건데 너네 교재 없잖아. 4-1단원 너네 교재 없어. 그래서 오늘은 공중에다가 필기해. 네? 오케이, 렛츠고. 머릿속에 필기해. 자. 소희야 고마워. 어머나, 이거 왜 꺼졌냐? 누가 껐냐? 자, 얘는 논설문입니다. 시험 범위에 4-1단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4-1단원 작년에도 들어갔었어. 근데 이 단원에서 유추 관련한 외부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처럼 비문학 독서 같은 외부 지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당황을 시켰던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나 아니면 비슷한 것들 시간이 있으면 편집해서 줄게. 일단은 4-1단원 여기 빈 공간 여기 구석구석에다가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 꺼내서 좀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단원에서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논증 방법 이걸 알아야 돼. 작년에 서술형 뭐 나왔었냐면 이 작품에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까지 서술하시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귀납법이다 그리고 귀납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까지 써야 되는 그런 서술형이 나왔었는데 그 말은 작년에 서술형이면 올해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똑같이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더라고. 매년 이렇게 연달아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이 단원에서 중요한 출제 요소가 뭐냐면 논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논증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부터 하고 가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 연구 끝에 자기의 논리를 펼치고 싶어. 그런 걸 우리가 논증이라 하잖아. 어떤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귀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동동 수업을 하고 있어. 오늘 아까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하게 한 4시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4시에 진짜요? 내가 동동 수업을 하고 있었어. 고려가요. 동동이라는 고려가요 수업을 하고 있었어. 첫 번째 친구가 표정이 막 썩기 시작해. 두 번째 친구 막 이렇게 졸기 시작해. 세 번째 친구 막 하다가 하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해. 네 번째 친구도 동동 수업을 들으면서 표정 안 쓰기 썩어가기 시작해. 다섯 번째 친구 다크서클이 생겨.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친구들의 관찰을 내가 했다 수업하면서. 자,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5번 친구의 변화를 모아봤더니 결론. 동동. 지루한 작품이다. 이런 결론을 냈어. 동동이라는 작품은 아주 지루한 고전 소설이다. 고전 시가다. 이런 결론을 냈어. 이런 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하나하나 작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짬뽕해서 결론을 내는 게 귀납법이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해보면 개별적인 사례를 모아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 할게. 사례들에서 뭐를 이끌어내는 거냐?
일반적인 원칙을 이끌어내는 거야. 일반적인 원칙, 결론이랄게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이게 귀납법, 귀납 논증의 뜻이고요. 자, 근데 연역 논증도 해볼게. 연역 논증이 뭐냐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원칙이 있어.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 동동 고전 문학 작품이다. 결론. 그러므로 동동 뭐 할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 자, 보세요. 고전 문학에서 시작했어. 근데 동동으로 갔어. 그러면 구체적인 데에서 일반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끌어낸 거지. 왜냐면 고전 문학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그 중에 동동이 있는 건데 상위를 포괄하는 전체 규칙으로 하나를 딱 이제 생각하게 된 거잖아. 그게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이란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제시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림도 같이 그려 놓으세요. 귀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이게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한번 생각해 봐봐. 첫 번째 그림이 있어. 이게 있고 두 번째 그림. 자, 얘는 무슨 법인 것 같아? 얘가 귀납법이고요. 머릿속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돼. 얘는 무슨 법인 것 같아? 연역법.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연역법은 우리가 선생님 방금 보여줬던 그 3단의 논법을 3단 논법이라고 불러.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법의 예시입니다. EX 3단 논법. 3단 논법의 예시를 한번 써줄게. 되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로 할까? 근데 너무 글자가 많아서 플라톤이라고 할게. 플라톤은 사람이다. 결론. 플라톤은 뭐 한다? 죽는다. 죽는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더 일반적이고 밑으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얘를 대전제라고 부르고 3단 논증의 대전제, 얘는 소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플라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내는 거지. 자, 그리고 귀납법 안에도 대표적인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유추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 유추, 다른 말로 유비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유비논증. 이건 학습활동에 있는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 유추라고 하는 방식을 보여줄 거야. 유추, 유비논증이라고도 부르는 방식입니다. 유추는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A라고 하는 지역을 조사했어. A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 첫 번째,
고온이야. 너무 더워. 찜통이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습기가 많아. 다습해. 해안 지역이라서 다습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뭐 조사를 한 결과 A 지역은 고온 다습하고 그리고 뭐 질병에 취약해. 질병이 빨리 퍼지고 상처가 막 굼고 그래서 질병에 취약한 지역이야. 자, B라는 지역을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입니다, 얘는. 자, 근데 새로운 지역도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뜨거워. 그리고 습기가 많아.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아직 조사를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킹리적 가심 이런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공통점도 얘한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봐봐.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끼리 공통점이 많을수록 요 새로운 정보의 개연성이 더 생깁니다. 개연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돼요. 개연성이 높아지지. 공통점이 더 많을수록 이 추론의 개연성이 점점 더 높아져. 이게 외부 지문에 나온, 작년에 너네 학교 외부 지문에 나온 그 내용이야, 이게. 공통점이 많을수록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요거의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 어쨌든 얘도 질병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질병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썼던 유비 논증이라는 방식이에요. 유비 논증. 쉽게 말하면 이거야.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징도 공통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비 논증을 조금 더 자세히 써볼게. 작년에 나오기도 했으니까. 유비 논증이란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특징을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특징을 다른 대상에도 적용해보는 논증 방법을 유비 논증, 유추의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왜 기납법에 속하냐? 왜 기납법에 속하냐? 결국에는 봐봐. 연역법은 이거야. 원칙이 있어. 원칙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게 연역법이라면 기납법은 사례조사, 다른 사례조사 이런 게 기납법이잖아. 얘도 보면 사례조사에서 이 내가 조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원칙을 이끌어내는, 예를 들어서 고온 다습한 지역은 질병에도 취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납법의 일종입니다. 됐죠? 지금 논증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고, 이게 이제 은근히 중요하고 또 작년에 서술형이랑 외부 지문으로 나왔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단원에서의 출제요소 두 번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문의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예상, 반론. 이 지문 안에 이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이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논증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논증 요소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지문에서. 이 지문의 주장, 이유, 근거, 그리고 예상, 반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논증 요소라고 불러. 논설문의 논증 요소를 분석해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석하면서 읽을 거야. 근데 많이들 헷갈리는 것만 얘기해주면 주장이라는 건 뭐냐? 글쓴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결론, 이게 주장이야.
예를 들어서 CCTV 아니지. 내가 많이 드는 게 있어. 교실에서 조는 학생 뿅망치로 뿅 해야 된다라고 한 주장이 있어. 뿅 제도에 대해서 난 주장하고 있어. 뿅망치로 뿅 해야 된다. 자, 이유, 근거, 예상, 반론 이런 거를 잘 조합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 근데 내가 문장을 들어줄 테니까 이게 이유인지 근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뿅망치로 뿅 하면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야. 뿅망치로 뿅 해야 되는 이유는 뿅망치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뿅망치로 뿅 해야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뿅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 이건 이유일까요? 근거일까요? 이유. 자, 이유일까 근거일까? 이유입니다. 봐봐. 뿅 하면 뭐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잖아.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무조건 이유로 갑니다.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덜 좋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거 다 내 예상이잖아.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면 이유라고 불러. 근거는 뭐냐면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뿅망치로 뿅 하는 걸 해봤더니 뿅망치로 뿅 당한 100명 중에 99명이 잠을 뿅 하고 깨더라. 와, 이런 설문조사, 통계 자료,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아니면 해외에 어떤 파격적인 대학교 팀에서 진짜 뿅망치 제도를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공개를 했다. 아니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공식 자료가 있는 거야. 교수님이 나와서 사실 하버드 대학교의 뭐 학문적인 결과는 모두 다 뿅망치 덕분이다 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어.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인터뷰, 논문, 아니면 설문조사, 통계 자료 이런 걸 인용하는 게 바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유랑 근거를 잘 구별해야 돼. 이유는 뭐냐면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근거는 뭐냐면 이유랑 다른 친구인데 이 이유랑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끌어오는 외부의 재료입니다. 세상에서 끌어오는 객관적인 자료, 이게 근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유랑 근거를 헷갈리지 말자.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문 읽으면서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나올 때마다 형광펜을 쭉쭉쭉 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제 요소는 뭐냐면 이 지문에 이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 방식 예를 들면은 질문의 방식으로 아니면 분석의 방식으로 아니면 예시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대조의 방식으로 이런 거 있잖아. 이 표현 방식 내용을 전개하는 내용 전개 방식 요거 마지막 출제 요소다. 이거는 객관식으로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표현 방식. 다음 중 윗글에서 사용한 표현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작년 스포를 해보자면 되게 악랄한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이 지문에 분명 있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독자들이 예상되는 필자가 예상하는 그런 반박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 있어, 이 글에. 근데 그 부분을 빼고 그걸 정답편지로 냈어. 그러니까 지문을 편집하는 거야, 일부러. 너네가 그 문제를 빨리빨리 급하게 읽느라고 이거 나왔었는데 나 공부했었는데 하고 넘어가게 일부러 지문에서 빼고 그걸 정답편지로 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지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 문단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일단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자,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뒤에말이 뭔가 예상이 돼.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뭐일 것 같아? 칭찬일 것 같죠? 맞아요. 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에 숨은 의도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생각해 봤을 때 칭찬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떠올라. 근데 이게 읽은 후에는
달라져요, 생각이. 그래서 읽은 후에 다시 뭐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자. 1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문단 번호를 다 붙여볼까? 문단 번호 다 붙여봐봐. 예를 들어서 1문단 왼쪽에다 여기다 이렇게 1 동그라미 해서 다 붙여보세요. 좀 크게, 진하게. 총 몇 문단이 나오냐면 2문단 심리학자들의, 3문단 인간이, 4문단 동기에 관한, 5문단 외제 동기면 어떤가, 6문단 그런데 우리에게는, 7문단 수학의 노벨상, 8문단 유명한 물리학자, 9문단 국제 피아노, 10문단 큰 상을 받은, 11문단 기업에서, 12문단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이렇게 총 12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민이가 1문단을 읽어주세요. 여기 들여쓰기를 안 했구나. 1문단 읽어주세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노예를 떠나지도 않아. 나안 하고 있어.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는데. 교민이가 웃으면 뿅 해야겠다. 한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불어주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동기라고 한다. 잘했습니다. 자, 1문단에다 제목을 붙여볼게. 1문단은 땡땡의 개념이 나왔어. 어디에 알았지? 맞아요. 동기의 개념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중심 화제가 제시가 됐는데 이 동기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자, 어떤 행동의 예시들이 나오는데 어떤 행동? 예를 들면 춤, 여행, 공부, 출근 이런 다양한 행동,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일. 이런 것들이 다 행동의 예시들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예시들이 나왔어. 이런 다양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동기라고 한다. 자, 동기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이게 동기의 개념이야. 자, 설명 방식, 어떤 설명 방식을 쓰고 있냐? 다양한 행동의, 이거 뭐야? 예시를, 맞아, 나열,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 이 문단. 여기를 수민이가 읽어주세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기에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 일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제 동기에 의한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그 아이의 행동을 외제 동기라 설명할 것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이다. 반면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라 작용한 것이다. 즉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공부하는 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자, 이 문단에 제목을 붙여보자. 동기의 땡땡. 맞습니다. 동기의 종류. 동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나왔어요.
뭐냐? 첫 번째, 앞으로 외제 동기에다가 세모를 칠게. 외제 동기. 그리고 앞으로 내제 동기에다가 빤스 모양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역삼각형? 아, 난 빤스라고 할래. 빤스 해볼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기에는 내재 동기, 내재 동기가 있다. 지금 하나의 개념 안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서 대상을 분류하고 있죠? 분류라고 하는 설명 방식을 쓰고 있어.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제 동기. 외제 동기부터 설명을 해요. 어디까지가 외제 동기냐? 반면에 전까지가 다 외제 동기지? 반면에 전까지 여기까지 다 외제 동기야. 외제 동기의 예시를 여기서 들어주고 있네. 그쵸? 외제 동기의 예시. 그리고 뒤에도 뭐 만족감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내재 동기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라고 하는 표지를 통해서 두 동기가 서로 어떤 관계라는 게 느껴져? 반대되는 관계라는 게 느껴지죠? 반면에를 통해서 두 동기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적 보상에도 세모를 쳐야겠죠?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제 동기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나 선물을 줄게 너한테 이런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그 아이의 행동은 외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이다. 칭찬, 선물 이런 것들은 다 외제 동기입니다. 반면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요거는 내적 동기죠? 내재 동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건 내재 동기의 예시이다. 즉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이거 내적 동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것도 내재 동기입니다. 보람을 느껴서 공부하는 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문단의 이제 도입부야.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될까? 자, 질문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냐? 첫 번째, 뭐를 유발해? 그치, 호기심, 관심을 유발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외재 동기랑 내재 동기 중에 나는 뭐를 더 중시하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둘 중에 뭐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글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을 미리 제시해 줍니다. 이 글은 외재 동기랑 내재 동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얘기해주는 글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1, 2문단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3문단부터 본론인데 지금까지 왜 서론을 본 거야?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3문단. 인간이 문제를 이 부분을 예지가 읽어주세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가 어떤 내용이 되는지 그 안에 동시해야 한습니다. 못한 사회성을 관계하는 문제를 알기를 필요하니까. 보상을 전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하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세 15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는 하나는 남들의 좋아해 주고 신청하였다.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를 쉽게 부정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다. 시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쉽게 부정한 문제는 대개 15분 이내에 다 풀었지만 원래 문제를 푸는 데에는 18분이 걸렸다. 18분이 걸렸다.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성공이나 걸린 것이다. 잘했습니다. 자, 갑자기 실험을 살펴보겠대. 실험을 살펴본다? 자,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자. 실험 결과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실험 결과를 인용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무슨 주장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어, 낮추고 있어? 그치, 높여주고 있어.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 이런 논설문을 읽을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지.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 자, 뭐 어떤 점이 아쉽냐? 실험 결과. 뭐가 제시가 안 됐어? 출처가 제시가 안 됐어. 출처를 제시했으면, 그러니까 실험 기관 같은 출처를 제시했으면 더 신뢰도가 높았겠죠? 이 부분은 신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출처나 그런 걸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하였다 하면서 이 실험의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선부터 뭐한 것이다까지 실험의 전개 과정까지 얘기하고 있어. 결론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험의 전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아이들한테 창의력 문제를 줬어. 보상을 준다는 말 안 했고요. 그냥 풀게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15분이 걸렸어. 이번에는 문제 풀면 사탕 줄게 막 이런 상황을 만들고 두 가지 조건으로 조작을 했는데 하나는 원래 그 문제 그대로 줬고요. 다른 하나는 쉽게 바꿔서 줬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 쉽게 바꿔준 문제는 15분 이내로 빨리 풀었어. 그런데 원래 문제를 풀 때는 15분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보상이 없을 때보다 보상이 있을 때 오히려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더 오래 걸린 것이다. 자,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의 과정, 실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험 내용. 세 그룹이 있는 거야, 사실은. A그룹,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준의 문제예요. 뭐 어렵다라는 얘기 딱히 없으니까 보통이라 해보자. 보통 수준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사람들 평균적으로 몇 분 걸렸다 했어? 그치, 15분. 그리고 B그룹, 이제 B랑 C는 보상이 있는 그룹입니다. 보상이 있어. C도 보상이 있어. B그룹, 보상이 있고 얘네들도 보통 수준부터 해보자. 보통 수준이라 해보자. 자, 얘네들은 오히려 15분이 아니라 몇 분 정도가 나왔어? 그렇지, 18분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C그룹은 보상이 있고 쉬운 수준으로 조정을 해준 문제래. 쉬운 수준으로 조정해준 결과 몇 분 정도 나왔냐면 15분 이내로 풀었대. 15분 이내. 짧아진 거죠. 자, 이 세 가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다음 문단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동기에 관한 여기를 유나가 읽어주세요. 천천히. 잘했습니다. 여기서 3문단.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자, 여기서 보면 뭐랑 뭐를 비교한 것 같냐면, 쉬운 문제를 푸는 데 효과적이다. 자, A, B, C 중에 뭐랑 뭐를 비교했어? 외적 보상이 쉬운 보상, 이거 C가 딱 들어가야겠죠?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이 보상이 효과적이다. A랑 C를 비교한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얘는 뭐랑 뭐를 비교한 거야? A랑 B를 비교했죠?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자, 이 성과급은 세모 쳐야 돼, 빤스야. 세모죠? 외적 동기니까 세모를 쳐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성과급, 이거 외제야, 외제 동기를 활용한 겁니다. 성과를 내면 돈을 줄게 라는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쉬운 업무만 맡기는 것이 아니냐, 쉬운 업무만 아니면 맡아서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도 있다. 맞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10년 연습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10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사탕을 줄게, 간식을 줄게 하면 너네가 어려운 문제 풀기 싫어할 거 아니야. 쉬운 문제만 빨리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만 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런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기 방식을 보면 만일 어떤 회사가 뭐뭐 한다면 뭐뭐일 수도 있다. 만일 뭐뭐라면 뭐뭐일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상황을 뭐 하고 있어? 가정에서 그 이유를, 그 상황을 뭐뭐 할 수도 있다. 추측하고 있죠? 가정과 추측의 설명 방식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요 3, 4문단에 나오는 요 내용들, 3, 4문단에 나오는 요 내용들, 제목을 붙여볼까? 3문단에 제목 붙여봅시다. 동기랑 관련된 어떤 실험입니다. 실험의 내용이 나왔고요. 4문단에서는 그 실험 내용의 결과를 해석해주고 있어. 실험의 결과 제시. 지금부터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이런 거 구별하기로 했는데 논증 요소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 중에서 이 문장 한번 볼까?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요러요러한 결론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 주장일까, 이유일까, 근거일까, 예상 반론일까? 이 실험은 근거 부분입니다. 이 실험을 요약하는 이 실험, 요거를 근거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보자. 근거 색깔 형광펜 너네가 좀 구별해서 칠하면 좋아요. 그래 구조가 잘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거입니다.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쭉 칠해봐봐. 근데 지금 이유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봐봐. 이 안에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여기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또 근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또 쪼개서 본다면 외적 보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이 생각과도 일치하잖아. 그래서 얘는 근거도 되고 이 부분은 이유도 됩니다. 그냥 이유라고도 써주세요. 이유 부분이 되기도 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실까지 이 근거의 결론, 이 실험 내용의 결론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유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5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외제 동기면 여기를 제뉴가 읽어주세요.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니 그런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비교하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을 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경쟁과
탐욕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맞아요. 5문단에다가 제목을 붙여보자. 잠깐만. 5문단에 제목을 붙여보자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냐.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과 반박. 그러면 이것도 논증 요소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예상 반론 관련된 색깔이 또 생각편이 또 있다면 같은 색깔로 해도 됩니다. 예상 반론 그냥 쓰면 되지. 예상 반론 부분 형광펜을 칠해볼게요.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야.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예상되는 반론입니다. 결과만 중요하면 되는데 칭찬 이거는 외부적인 거죠. 외제 동기. 다른 보상이든 이것도 외부 동기죠. 외제적인 동기를 아무리 사용해도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잖아. 이거는 결과 중심주의라고 불러.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외제 동기 왜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 무슨 동기야? 외제 동기. 연봉, 무슨 동기야? 외제 동기야. 그래, 외제 동기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외적 보상만을, 외제 동기만을 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 줬다라고 하는 게 객관식 문제로 작년에 어휘 문제로 나왔다. 다음 중 윗글의 줬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같은 것은 이게 나왔었어. 이거는 추구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런 문제 풀 때는 바꿔볼 수 있는 다른 단어 생각해서 그거랑 유사한 걸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추구하다로 바꿨어. 봐봐.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괜찮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도둑을 줬다. 이런 게 있어. 도둑을 추구하다?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요 단어랑 같은 의미, 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떠올려서 풀면 돼. 외적 보상만을 추구하는,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거야. 막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형광펜 칠해볼게. 먼저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냐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1번.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관리자의 어려움.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나중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뭐 그러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키웠어. 너 이거 한 숟갈 빨리 먹으면, 당근 먹으면 엄마 사탕 줄게. 이러면서 키운 거야. 나중에는 너 그거 엄마가 원하는 그 직장 들어가면 엄마가 자동차 사줄게.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사회에 이런 거 진짜 많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 같냐면 작은 장난감, 조그만 타이니한 장난감에서 시작했어. 게임기로 갑니다. 닌텐도 스위치 사줄게. 70만 원이야. 엄청 비싸.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왔어요. 관심도 없었어. 난 원이 있거든? 나와봤자. 나는 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최근에 포코피아라는 포켓몬이랑 동물의 숲을 짬뽕한 게임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막 그 피카츄랑 막 이런 귀여운 막 팽돌이랑 이런 애들이랑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귀엽더라고. 막
내가 유튜브 영상 봤는데 내가 이렇게 선물해준 침대를 내가 다른 데 옮기려고 잠깐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팽놀이가 달려와가지고 막 울어. 이거 어디 갔어? 내가 나의 지푸라기 침대가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게 너무 귀엽지 않아? 그런 게. 그래서 나도 포코피아를 해야겠다 하고 스위치 1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했는데 이게 웬걸 스위치 2에서만 된대. 그게 진짜 전략이더라. 스위치 2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뭐 포켓몬 시리즈 아니면 젤다 시리즈, 근데 젤다 좋아하거든. 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마리오 시리즈 있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2로만 되게 해놨더라고.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 갑자기 푸념을 70만 원 어떡하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되더니 자동차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다. 집 한 채. 자, 점점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부를까? 맞아요.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방법인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 점층적 표현이죠.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자, 이것도 이제 반론에 대한 반박 두 번째입니다.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좋지만은 않아. 반론에 대한 반박 2. 어떤 점이 좋지 않냐면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빨리 좀 줘. 자동차 사주기로 했잖아. 자동차 옵션도 많이 넣어줘. 이러면서 스위치 1이 아니라 2를 사줘. 이런 욕심쟁이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돼요. 그치? 뭐 형제가 있으면 엄마가 형제한테는 뭐 람보르기니를 사줬는데 나한테는 모닝을 사줬어. 그러면 너무 불행하잖아.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경쟁, 비교, 시기, 질투, 배신, 지배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야? 경쟁, 비교, 시기, 질투, 배신, 지배. 열거법 쓰고 있죠? 뭐를 나열하고 있냐면 외제 동기가 낳는 부작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외제 동기가 가져올 부작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표현법을 또 사용하고 있냐면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을 했고 뭐뭐 할 것이다. 이거 아까 썼던 표현법이죠? 상황을 뭐 해서? 가정해서 그 결과나 원인을 뭐뭐 할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이 지문에 또 뭔가 눈에 띄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접속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조그만 표시로 이런 거 해볼까? 그러나 여기 구석에 또 이런 거 요런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접속어라고 부릅니다. 아까 1문단에서부터 4문단까지도 이런 접속어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 예를 들어서 1문단에서도 또 이런 게 있고 2문단에서도 다 체크 안 해도 돼. 그냥 들어만 봐봐. 2문단에서도 반면에 즉 이런 게 있었어. 그렇다면 반면에 즉 그렇다면 이런 게 있었고 3문단에서도 우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 글의 내용 전개를 암시하는 접속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접속어 또는 기능어라고 부르는 단어들을 통해서 글의 전개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라도 빈칸 뚫려서 나올 수 있거든? 빈칸 문제. 그냥 구석에다가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읽으면서 체크해 보자. 이 정도로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빈칸이 혹시라도 뚫릴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 좋겠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 풀 때가 됐어.